이번 토론의 주제는 혁명가들과 그 고전들에서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한 토론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연설을 하실 그 연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연설을 하실 최일붕 동지는 저희 노동자연대 다 함께 운영위원이시자 저희 노동자연대 다 함께 국제연락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 연사님의 힘찬 연설로 이번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1891년 이탈리아 남부의 그 사르데니아 섬이라는 좀 그다지 풍요롭지 못한 그런 농어촌 지역에서 아버지가 그 하급 공무원인 그런 가정 배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봉건적인 그 지주 소작제가 만연한 그런 지역이었으니까 지주도 소작인도 아닌 그런 하급 공무원은 이제 중간 계급에 속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버지가 그 지역 유지들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보복을 당해가지고 무슨 횡령죄라고 하는 그 엉터리 혐의를 뒤집어쓰고 감옥살이를 한 5년씩이나 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가정 형편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넉넉지 못해갖고 심지어 그람시가 대학에 나중에 들어갔을 때는 끼니를 거르기까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도 직면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람시는 5살 때 뭐라고 그래야 돼? 상주 가정부가 떨어뜨려가지고 아마도 거의 틀림없이 그게 원인이 되어서 척추 장애를 앓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소위 꼽추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천대를 받으면서 이제 살아야만 했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척추장애로 말미암은 그 퇴행성 질환 때문에 그는 평생 병치레로 골골해야 했어요. 또 척추장애로 말미암아서 단신에 좀 머리도 가분수여가지고 외모 때문에도 참 마음고생이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람시는 이렇게 골골한 것에다가 또 무솔리니 파시스트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한 10여 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척추 카리에스, 결핵, 동맥경화 등을 감옥에서 앓다가 마침내 옥사하고 37년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르크스주의의 순교자로 상당히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마르크스주의자죠. 그람시는 20살 때인 1911년에 북부 공업도시인 토리노에 있는 토리노 대학교의 언어학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언어학과, 그다음에 문학사학, 철학 등의 인문학 분야에서 공부를 했고 굉장히 거기서 두각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13년에는 이탈리아가 이제 급진화되는 그런 상황, 1차 세계대전 직전 상황에서 급진화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사회당에 가입을 하죠. 이때 사회당은 오늘날에 이탈리아 사회당 아예 없어져 버렸고, 다른 이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과는 달리 매우 급진적이었었고, 장차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탈리아 사회당의 다수파가 러시아 혁명과 코민테른을 지지할 정도로 그런 급진적인 입장의 당이었습니다. 1913년 이탈리아 사회당에 가입을 했는데 그다지 그렇게 처음에 열심히 활동한 건 아니에요. 1915년에 건강이 나빠져갖고 학업을 한 학기를 남기고 졸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그람시는 사회당의 몇몇 신문들 중에 몇몇 신문들의 기자로 일하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즈음에 1915년 그 즈음에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차없이 막 군수품 생산에 박차를 가고 있었습니다. 금속산업, 특히 이제 자동차 공업하고 주물공업, 이 주조공업이 급성장했죠. 노동기급도 아주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 인플레가 아주 극심해져가지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아주 감소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고, 그리고 공장에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노동 규율을 스스로 군대가 강제를 해가지고 노동 강도가 아주 급증을 해서 노동자들이 아주 고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민과 농업 노동자들은 이제 징집이 되었었는데 강제 징집도 있었고 그래서 500만
강제 징집이었죠, 참. 그래서 500만 명이 전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무려 60만 명이나 사망을 했고, 훨씬 더 많은 수는 지체장애인이 됐죠. 이제 전쟁이 끝날 무렵인 1918년 말 19년 초쯤이 됐을 때는, 그랬을 때는 완전히 이탈리아는 완전히 활화산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업이 급증했고 식료품과 물자가 부족해서 그 인플레는 뭐 폭등했었고, 이제 농민들이, 병사였던 농민들이 전장에서 돌아와가지고 이탈리아가 이제 그 영국과 프랑스 이 승전국 편에 섰거든요. 그랬으니까 이제 그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보상을 우리도 받을 수 있지 않냐 해갖고 농민들이 그 보상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해서 토지를 요구하고, 그리고 토지를 막 점거하고 장악을 하고, 그런 이 격렬한 행동이 이제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도 고용보장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단체 행동을 했죠. 특히 이 또리노의 노동자들은 아주 투쟁 전통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11년 이래 그들은 이 내부위원회, 공장의 내부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해가지고 투쟁을 했었었는데, 이 내부위원회는 뭐냐면은 현장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뽑았어요, 대표들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요즘에는 노동조합원에게만 투표권 주냐, 막 이런 거 갖고 논쟁들이 막 처음 탄생하는 노조에서도 그런 논쟁들이 벌어지고 하는데, 이때 바로 이탈리아에서도 그런 논쟁이 있었었는데, 우파 쪽이 오히려가 아니라 거의 예상대로 우파 쪽은 노동조합원에게만 표를 줘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했었고, 오히려 좌파적이고 전투적인 사람들은 모든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다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그랬었죠. 특히 이 사항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 사실은 왜냐하면 당시에 아까 말한 대로 노동계급이 급성장을 하고 있어갖고 여성들이 막 노동계급 속으로 막 급속하게 편입되고 있었고, 또 농민 출신자들이 또 노동자층으로 대거 공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이 투표권을 주고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투쟁이 이때 상당히 성공적으로 전개를 해갖고, 그래서 임금 인상과 실업보험과 내부위원회 인정이라고 하는 중요한 요구들을 성취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는 앞서 제가 말했듯이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 편에 섰기 때문에 이 지배자들이 전리품을 기대를 했었었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이탈리아한테 전리품을 거의 주지 않다시피 알량하게만 대우를 했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지배기금은 완전히 속이 부글부글 불만스러웠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 지경이 됐습니다. 이때 이 준 군사 조직 나눈지오라고, 아마 요즘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뭐 시 같은 거 배우다 보면 나오지 않나? 나눈지오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극우 시인이, 민족주의 시인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 준 군사 조직이 발칸반도의 리에카라고 하는 그런 소도시를 강점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는데, 군부가 뒤에서 이렇게 사주하고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우익이 의회적 통로를 통하지 않고 의회 바깥의 방식으로, 의회 외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해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실제로 성공을 그럼으로써 상당히 우익이 자신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의회를 거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고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퍼지게 됐던 것이죠. 이게 결국은 파시즘의 바로 씨앗이 됩니다. 이제 이탈리아 상황은 이 우익이든 좌파든 중앙 정부를 완전히 개무시하는 그런 상황에, 그런 게 완전히 일상사가 되는 상황이 되었었죠. 그래서 1917년에 러시아 혁명 당시에 러시아 같은 그런 상황처럼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에서 20년에 두 해를 두고 이탈리아에서는 이 붉은 2년, 비엔니오 로소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거의 준혁명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준혁명적이라 하면 이제 토리노 같은 곳에서는 혁명적 상황이었고 토리노가 아닌 곳에서는 이제 그 혁명적 상황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그 혁명 일보 직전 상황 정도였기 때문에 준혁명적 상황이라고 제가 한 건데요. 자, 1919년 토리노에서는 노동자들이 제가 말한 내부위원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공장 평의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 평의회는 공장의 운영을 담당을 했어요. 자연히 경영권을 주장하는 기업주들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그람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단지 공장 운영하는 데서, 공장평의회가 공장 운영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아예 그 지역에, 공장이 속해 있는 그 지역에 혁명적 지방정부 구실까지도 아예 해야 한다. 말하자면 러시아의 소비에트와 같은 그런 역할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람시는 1919년 5월 혁명적 주간신문 새 질서라고 하는, 신질서라고도 알려져 있는 새 질서라고 하는 신문을 창간을 해서 매주 공장 평의회를 핵심 이슈로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새 질서는 공장 평의회의 기관지다라는 그런 평가까지도 받게 됐습니다. 새 질서는 그리고 운동을 벌였는데 단지 그저 선전선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조직을 했었는데 모든 노동자들이 공장 평의회 투표권을 갖기, 그리고 각 작업장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작업장 대표를 선출하기,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와 통제권을 증대시키기, 이런 것을 핵심적인 강령으로 하는 운동을 전개를 하는 데서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람시가 하나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즉 사회의 혁명적 변혁 없이는 이런 노동자 관리가 온전히 발전할 수 없고 유지될 수도 없다는 점을 그람시는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굉장히 에피소드적이지만 일부 이제 그 노동자들이 가끔 무슨 잡지더라, 노동자들이 많이 보는 굉장히 쉽게 쓰는 그런 노동자 잡지가 있는데 까먹었네요, 이름을. 그런 데서 보면은 공장은 노동자의 것, 이런 표어를 내놓으면서 이제 어떤 공장이나 또 회사가 망해가지고 그걸 노동자들이 인수해서 경영을 하고 막 이런 것을 이렇게 막 부추기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도 아주 일각에서 소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게 노동자들이 유지하고 관리해서 잘 되면 좋죠.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의 온갖 압력 속에서는, 경제적, 정치적 압력 속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토리노에서 그렇게 대공장들을 노동자들이 혁명적인 행동을 하면서 장악을 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가 혁명적으로 완전히 변모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유지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변화가 없으면 이런 공장 평의회는 막 개개인 노동쟁의에 막 휩쓸리고 파묻히고 거기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마침내 그래가지고는 신종 좀 더 전투적인 신종 노조 대표자기구처럼 그냥 돼버리는 그런 위험이 있게 됐고, 이것은 바로 개량주의에, 개혁주의에 순치되는 그런 길이기도 했던 거죠. 자, 그람시는 이 공장 평의회의 존재에 완전히 매료된 나머지 또한 혁명적 당이 하는 구실도 과소평가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옥중수고에서 당에 대해서 검열 때문에 혁명적 당을 근대군주라고 하는 그런 암호 같은 말로 얘기도 하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막시즘을 실천의 철학이라고도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하고, 또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의 활동가들을 유기적 지식인이다라고도 표현을 해가지고, 이런 실천 철학, 유기적 지식인, 근대군주 등의 이런 혁명 정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강조한다 해서 그가 엘리트주의적으로 그렇게 당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균형을 잡는 변증법적인 대중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보는 그런 입장으로 나중에 바뀌게 되는데, 바로 돌아보면서 자신의 실천, 혁명적 실천, 그리고 이탈리아 노동계급의 혁명적 실천을 돌아보면서 성찰을 하는 것이 바로 옥중수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옥중수고는 바로 이
이탈리아 혁명에 대한 그 그람시의 반성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탈리아 혁명은, 러시아 혁명은 성공했는데 반해서 이탈리아 혁명은 패배했느냐? 왜 이탈리아에서는, 러시아에서는 노동자, 농민의 그 동맹이 노동자 계급의 주도권 하에서 성공해갖고 그 혁명의 성공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탈리아에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농민들인 사병들이 노동자 계급에게 그 완전히 그 동맹을 하는 걸 방향으로 오지 못했느냐? 왜 이탈리아에서는 노동 계급이 서로 단결을 해가지고 이 파시즘을 물리치질 못했냐? 러시아에서는 그 코르닐로프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러시아의 볼셰비키는 과감하게 그 임시정부하고도 공동 전선을 구축을 해갖고 이 우익 군사 쿠데타를, 코르닐로프의 우익 군사 쿠데타를 퇴치시켰는데 왜 이 이탈리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했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 그람시 나름의 반성이 바로 옥중수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옥중수고보다는 저는 오늘 옥중수고의 성찰을 가지고 제가 이 이탈리아 혁명에 대해서, 준혁명에 대해서 제가 오늘 거기에 좀 짧은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오늘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람시는 좀 전에 말했듯이 그 공장 평위의 존재에 너무도 매료된 나머지 당의 역할을 과소평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이는 또 어느 정도는 사회당의 나머지 분파들, 사회당의 분파들은 어떻게 그 주요 분파들이 4개 있었었는데 쉽게 말하면 우파, 중간파, 좌파, 초좌파 이렇게 4개가 있었어요. 우파는 뚜라띠라고 하는 자가 이끌었고 최소강령파라고도 불렸고 개혁주의파라고, 개량주의파, 개혁주의파라고도 불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파는 이 세라띠가 이끌었었는데 이 세라띠가 이끄는 중간파는 혁명적인 입장과 개량주의적인, 개혁주의적인 입장 사이에서 오락가락을 하지만 그러나 이 시기 때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던 그런 그 중간주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좌파와 좌파는 그람시가 이끌었었고, 초좌파는 겁나게 좌파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점에서는 세라티하고도 입장이 일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뚜라티, 우파인 그쪽하고도 입장이 일치하기도 할 만큼 아주 전술 전략 문제에서는 무능하기 짝이 없었던 그런 입장이 바로 초좌파고, 초좌파는 아마데오 보르디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끌었었죠. 자, 이 사회당의 이 그람시가 이끌던 주로 또리노에 집중되어 있는 이 좌파를 제외한 나머지 분파들이 다 이 공장평의회를 아주 과소평가, 심지어는 공장평의회를 매도하는 그런 경향까지도 있는 거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던 거죠. 나머지 좌파들이 다 당에 대한 엘리트주의적인 그런 당주의, 당이 대중을 다 이끌면은 그것으로 대중은 수동적으로 쫓아오면 된다라는 식의 당주의, 그런 일종의 엘리트주의를 보이고 있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그람시의 반발의 성격도 짙었습니다. 오늘날 스탈린주의는 거의 없어졌으니까. 하여튼 스탈린주의의 당 개념이 옛날에 80년대에 나온 그 수많은 그 소련 등에서 나온 번역한 책들, 그런 거 보면 완전히 당이 다 모두 대중의 의식을 다 담당하는 걸로 다 돼 있죠. 그렇게 아주 엘리트주의적인 당 개념인데, 그런 거에 대한 그 그람시의 반발이 있었고, 이 점은 나중에 옥중수고에 가서도 이 점은 이 좋은 측면, 이 그람시의 이 대중의 자발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걸로부터 진정 혁명 정당을 건설하는 것, 즉 대중의 자주적인 활동과 무관하게 당 건설을 하겠다라는 그런 엘리트주의적인 입장이 아니라 대중의 자주적인 투쟁, 그 속에서 당을 건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그람시의 올바른 변증법적인 입장은 나중에 옥중수고에서도 아주 잘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회당의 나머지 경향들은 다 이 대중의 자주적 활동을 경시하고 당이 대중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것처럼 주장하고 있었죠.
근데 그람시의 반발은 그람시가 문제는 자신을 옹호해가지고 당내에서 투쟁을 벌이는 것을 회피했어요. 덕분에 그 득을 본 게 그 보르디가의 초자파하고 세라티의 중간주의파가 득을 봤죠. 또한 덕분에 그람시파, 즉 새질서파는 완전히 이 또리노에 국한되게 되었고, 영향력이 국한되게 되었고, 그리고 노동조합 이제 관료들도 이 중간파나 보르디가류들에게 가세를 해왔고 그람시를 협공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람시가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그것은 그람시가 당내에서 투쟁을 하는 것을 회피했기 때문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다시 말하겠지만 그람시는 제가 그람시의 그 편지 같은 걸 읽어봤을 때는 아마데오 보르디가한테 너무 좀 주눅이 들어있어요. 보르디가는 실제로 보면 아마 그람시 그걸 읽어보면 보르디가는 엄청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고 몰입하는 사람이고 완전히 헌신적인 사람이고 아주 무언가에 자기 주관이 확실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아주 끝까지 투쟁을 해서 관철시켜내고 하는 그런 추진력이 대단한 그런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그람시는 굉장히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2살 차이인데 그람시보다 2살 많았는데 아마데오 보르디가는 그람시에 대한 어떤 경외심 같은 게 좀 느껴져요. 그람시의 편지 같은 걸 읽어보면.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람시가 이 당내 투쟁을 회피하고 그냥 순종을 했던 거 아니냐. 이 당시까지는. 나중엔 달라지는데.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큰 점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기업주들은 이 공장 평의를 깨뜨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던 터에 이 또리노와 이제 밀라노가 바로 공장 평의가 있었는데 이 또리노가 정말 강력했거든요. 밀라노는 조금 공장 평의가 있었으나 그다지 그렇게까지 강력하지 못했는데 이 또리노의 그람시파, 새질서파가 고립되어 있는 틈새를 딱 본 거예요. 지배자들은. 그래가지고 1920년 9월에 사용자들은 그러나 이제 또리노가 고립돼 있지만 밀라노가 좀 더 약하니까 먼저 밀라노부터 공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밀라노의 공장들의 공장 폐쇄를, 직장 폐쇄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반격으로 공장 점거를 투쟁을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단 며칠 만에 전국에 그러나 주로 밀라노와 또리노가 주된 공업 도시였으니까 이 전국의 이탈리아 노동자 100만 명이 공장 점거 투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혁명의 막이 오른 거죠. 그야말로. 그리고 이 운동은 이 밀라노에서의 밀라노와 또리노의 운동은 공장 평의회들 약간 좀 그동안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좀 한계에 부딪혀 있고 막 그런 공장 평의회들에다가도 활력을 다시 불어넣는 그런 구실을 하게 되죠. 이 공장 점거 운동은 좀 앞에 제가 말했듯이 밀라노와 또리노가 서로 불균등했는데 새질서의 영향력이 미미한 밀라노에서는 노조 관료들과 사회당도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엘리트주의적인 당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공장 평의회를 곱게 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보르디가는 완전히 날선 목소리로 비난까지 하고 있었고 그런 사회당과 노조 관료들이 이 공장 평의회를 오히려 설립하고 통제를 했습니다. 밀라노에서. 그들은 공장 점거 운동을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중재를 국가에다 촉구하는 정부에다 촉구하는 그런 이 수단으로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 수단으로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또리노에서는 노조 관료들과 사회당 정치인들이 이 새질서를 지지하는 노동자들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죠. 바로 이때에 이 그람시는 사회당과 결별을 했어야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사회당이 족쇄로 작용하고 있었으니까 이때가 바로 결별을 하기에 좋은 때였었는데 그람시는 그런 사회당과의 결별 생각을
1920년 봄쯤에 하기 시작을 했긴 했어요. 그러나 그람시파만, 세질서파만 나온다면은, 몇 주도 안 걸릴 일이죠. 몇 주도 안 걸려서 나올 수 있지만, 무엇보다 공장 평의회를 끌고 나와야 하는 거고, 또 사회당에 좀 더, 그래도 괜찮은 좌파적인 당원들까지 끌고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는데, 그람시는 그 일을 아까 말한 대로 그 당내 투쟁도 회피하고, 또 공장 평의에 너무 매료돼서 당의 역할을 좀 과소평가하고 그러느라고 20년 봄서부터 이 20년 가을까지 이 귀중한 시간을 까먹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이에 이제 사회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이 결국은 이 시간을 끌고 지리멸렬하게 만드는 동안에 또리노의 이 위대한 공장 평의회 운동은, 그리고 공장 점거 운동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공장 점거 운동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람시와 보르디가는 그냥 보르디가 주도로 이 공산당을 창당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쉽게도 그람시가 아니라 초자파인 아마데오 보르디가였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람시는 계속 좀 주눅 들어 있었다고 했죠, 보르디가한테. 이때 상황은 뭐였었냐면, 이 중간주의파인 세라티가, 뚜라띠하고 이제, 가만히 있어보자, 어떻게 설명해. 기본적으로 공산당 창당의 기본적인 그 핵심 요건이 러시아 혁명에 대한 지지, 그리고 코민테른에 대한 지지였던 거죠. 근데 사회당은 이 우파인 개혁주의파인 뚜라띠는 러시아 혁명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코민테른도 당연히 지지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세라티는 러시아 혁명도 지지했고 코민테른도 지지했어요. 즉 혁명을 지지한다라는 거였어요. 따라서 이 좌파, 초좌파 이쪽은 이 세라티까지 끌고 나왔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세라티파와 보르디가파, 그람시파를 다 합치면 개혁주의파, 이 우파보다 훨씬 더 다수파였기 때문에 당에서 이 우파를, 소수파의 우파를 쫓아내버리는 것이 옳은 전술이었었는데, 그만 이 보르디가는 그냥 당을 분당해버리고 나오자라고 그렇게 하는 그 나쁜 전술을 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안토니오 그람시는 보르디가를 꽁무니를 쫓는 그런 또 실수를 계속 범하게 되는 거죠. 코민테르는 굉장히 아쉬워하죠. 아니 세라티까지 끌고 나와야지 왜 지금 지들이 나왔어. 나오니까 오히려 세력이 막상 분당하니까 세력이 또 절반으로 또 줄어버렸어요. 자, 잠깐만요. 앞서도 이제 말했듯이 상황은 뭔가 좀 패배의 분위기 비슷한 게 돌기 시작할 때였죠. 이런 상황에서 또 세라티가 중간파인 세라티가 우파인 뚜라띠에게 자꾸 타협을 하고 막 그러면서 기회를 놓치고 그러니까 그런 그 사이에 아마데오 보르디가가 굉장히 이 과장된 목소리로 혁명적 언사로 막 거창한 말로 이런 속에서 주장을 하면은 독자성 주장하고 막 이러면은 꽤 반향을 얻을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람시가 타협을 했던 건 아쉬운데요. 특히 보르디가의 단계념은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매우 엘리트적이어서 공장 점거운동 기간에도 그저 당의 역할만 그냥 강조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난까지 했었죠. 공장 평의회를. 이유인즉슨 그 공장 평의회 때문에 이 사회주의자들이 이 당의 정권 장악 노력을 경시하고 거기에다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오히려 괜히 경제주의적인 이 기업의 문제에만 몰두하는 그런 공장 평의회에 너무 그렇게 파묻혀갖고 엮여갖고
오히려 그 정권 장악의 기회를 놓쳤다. 막 이런 그 평가를 했는데 그게 사람들에게는 그럴싸하게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 그람시와 세질서파도 보르디가한테서 막 비난을 막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엘리트주의적인 그런 보르디가의 당 개념은 도저히 그람시의 당 개념하고는 맞을 수가 없었던 건데, 앞서도 말했듯이 주눅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침묵을 하고 있었고, 보르디가의 그 신당 창당의 계획을 그냥 그람시는 묵종을 하죠. 거기다가 공산당 창당 과정에서 아마디오 보르디가가 주도권을 쥐게 그냥 하고 자기는 그 보르디가의 보좌적인 그런 처지로 머물렀습니다. 이건 아주 나쁜 결과를 빚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공산당이 완전히 아주 조그만한 왜소한 당으로 출발하게 만드는 고립된 그런 이 상황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1921년 1월 리보르노에서 이 공산당 창당대회가 열렸었는데, 예상보다도 훨씬 더 소규모였고 고립된 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초자파주의, 보르디가 주도의 였기 때문에 초자파주의로 말미암아서 당은 아주 미숙하고 치기 어린 그런 한계를 처음부터 안고 태어난 거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 시기에 바로 그 파시즘이 막 주운동을 하는데, 이 21년과 22년에 파시즘이 미친 듯이 날뛰게 돼갖고 22년 10월에는 올해가 90주년 되는 때입니다. 22년 10월에는 이 무솔리니가 로마에 진군을 하게 되죠. 사실은 무솔리니는 겁이 나왔고 로마까지 실제로 다 온 건 아니에요. 로마 부근에서 눈치를 살피고 있었는데, 아무튼 파시스트들의 로마 진군이라고 하는 게 22년 10월에 있게 되는데, 이 21년, 22년 파시스트들이 주운동을 할 때, 이 공산당은 아마디오 보르디가가 이 초자파주의자가 주도하는 바람에 공동전선이라고 하는 생각을 배격하고 있었어요. 파시즘에 대해서도 아주 나쁜 개념 규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파시즘은 여느 우익 독재나 별로 다를 바 없다라고. 그럴 뿐만 아니라 파시즘이 오히려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의회 제도를 파시즘이 제거해 줄 테니까 오히려 더 노동자들은 이 의회 제도에 대해서 환상도 안 갖게 될 거고,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이 나아가고 있었어요. 이러니 파시즘에 맞서서 노동자 단체들이 전부 다, 개인들도 해서 전부 단결을 해가지고 반파시즘 공동 투쟁을 한다라는 생각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파시즘이 승리를 거뒀고, 바로 무솔리니의 승리는 바로 막을 수 있었던 승리예요. 그리고 바로 이 상황은 정확히 10년 뒤에 독일에서 재현되는데, 독일 공산당이 바로 그때 이 3인당을 이 파시즘의 일종이라고, 사회파시스트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 사회당과 같이 동맹하기를 거부했었던 그런 상황 때문에 나치가 별로 힘들이지 않고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것에 사실 10년 전에 이미 벌써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던 거죠. 이 상황을 보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시 옛날에 20년 만에 다시 보는데 20년 전하고는 전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때 너무 약간은 오만방자해서 그랬는지 이런 상황이 그렇게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로만 다가왔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파시스트들이 지금 당장 직접 위협은 아니죠. 우리나라에선 전통적인 국가의 기반을 둔 우익이 오히려 우리나라는 위협인데, 아무튼 이 상황을 지금 보면서 파시스트들이 이렇게 농민조합 활동가, 농업노동자 조합 활동가, 좌파계열 신문사 건물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 불태우고 사회당이 집행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건물 부수고 불태우고 사람 죽이고 린치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세상에 이건 막을 수 있었던 건데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무튼 이 당시에 이탈리아 좌파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생각이 완전히 뒤죽박죽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사회당과 노조 지도자들은 별 효력도 없이 그냥 법과 질서에만 호소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세라티, 보르디가는 그저 공허하게 사회주의만 그렇게 주장할 뿐 알맹이 있는 전술들을 내놓지, 바로 공동전선 전술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했듯이 보르디가는 그런 완전히 초자파적 주장, 파시즘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의회제도 없애면 나쁠 거 없다. 라면서. 그리고 오히려 파시스트에 맞서서 비혁명적인 세력과 동맹을 하면 오히려 공산당의 혁명적 순수성만 훼손시킬 뿐이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순수주의, 청교도주의 같은 것을 고집을 하면서 공동투쟁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 순간 그람시는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람시의 편지들을 보면은. 그러나 위축돼 있었고 의기소침해 있었고 명료한 그 생각을 발전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위험한 순간에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로마와 파르마와 리보르노와 라스페이지아 같은 그런 도시들에서 인민의 군대들이라고 하는 아르디티 델 포폴로라고 하는 그런 이 반파시스트 청년만 아니죠. 반파시스트 투쟁 조직이 탄생을 했습니다. 뭐 자유주의자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뭐 아나키스트 청년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뭐 다양한 그런 이 단체들과 인권단체 비슷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데들 다양한 단체들이 여기에 개인들과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래가지고 파시스트들하고 맞짱을 뜨고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불행히도 사회당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이 아르디티 델 포폴로를 비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인즉슨 그들이 파시스트에 맞서 비합법적인 수단 사용하기를 너무 불사한다라는 게 그 이유였던 거죠. 사회당과 이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심지어 무솔리니하고 이 평화협정까지 맺었어요. 헛되이. 물론 무솔리니는 간단히 무시했죠. 덕분에 좌파층만 무장 해제되고 그 틈에 더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파시스트들의 승리가 좀 더 가까워질 듯한 상황이 됐죠. 그제서야 비로소 노동계의 이 비혁명적인 지도자들은 총파업을 이제서야 호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준비시키지 않고 그저 총파업 명령 하나 때리는 걸로는 제대로 총파업 비슷한 거라도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공허한 호소로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람시는 처음에 아르디티 델 포폴로를 반겼어요. 그람시의 그 편지를 보면 완전히 거기에 아주 매료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의 그 보르디가 지도부가 그와는 다른 결정을 내리니까, 그리고 무솔리니 집권으로 달라지는 게 없고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람시는 이내 침묵을 또 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말도 안 되는 보르디가 집행부의 지도부의 그 헛소리를 그람시 자신이 일부 대변하기까지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거죠. 보르디가 공산당의 이 초좌파주의는 그 22년 2월에 노동조합 총연맹과 아나키스트 신디칼리스트 노조연맹체들과 그리고 선언노조 등이 뭘 공동으로 구축했냐면 반파시스트 노동운동연합이라고 하는 거를 구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종파적인 불신과 의심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그것과 기꺼이 협력적인 공동행동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무솔리니는 별 저항에 직면하지 않고 22년 10월에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파시즘의 이 탄압은 토리노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토리노는 상당히 강력하고 전투적이고 좌파적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엔 마침내 토리노에게까지 이 파시즘의 마수가 미치게 되고, 그래서 26년쯤에는 모든 진보단체와 개인, 심지어 모든 자유주의 단체와 개인들에게까지도 파시즘에 미치게 되죠. 마수가. 다행히 이제 그람시 자신은 22년 코민테른 제4차 대회에 이탈리아 측 대표로 참석해서 모스크바에서 한 1년 반가량, 그러니까 23년 말까지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모스크바에 이제 체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람시의 정치 인생에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람시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반성을 하고 그러죠.
자, 24년 초부터 그람시는 공산당의 지도권을 확실하게 쥐게 될 수가 있었어요. 보르디가가 이 쫓겨나게 된 코민테른의 압력이 작용을 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협공을 해갖고 이제 그람시 쪽이랑 이런 쪽이 코민테른 쪽이랑 협공을 해가지고 코민테른의 당시 노선, 공동전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노선에 기초를 해서 공격을 해갖고 그 보르디가를 축출을 하게 되죠. 그런지 이제 보르디가 축출하고 보르디가 잔당 세력도 약간 심한 말투긴 하네. 보르디가의 하여튼 지지자들도 당의 주요 기구들에서 추방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 그람시가 24년 초부터 당의 지도권을 확실하게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람시는 파시즘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요. 나중에 트로츠키가 훨씬 더 발전시켰지만 독자적으로 보르디가란다. 그람시하고 관계없이 발전시켰지만 이 그람시도 핵심을 포착을 합니다. 파시즘이란 건 여느 우익 운동하고는 다르다. 그건 뿌띠부르주아 대중운동이고 이건 그냥 단순히 국가 우익, 정부 우익, 정당 우익 정당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파시즘의 중간계급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그 대중운동이다. 그리고 중간계급이 바로 아주 극도로 의식이 모순되어 있는 것을 반영해서 파시즘도 극도로 모순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굉장히 우익적이고 기본적으로 의회 민주주의조차 인정을 하지 않고 모든 국가와 교회로부터 독립된 모든 것을 다 분쇄해버리려는 그런 운동이다. 그러므로 이 공산당은 종파적 노선을 이제 포기하고 버리고 그리고는 파시즘에 맞서서 공동전술을 채택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람시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개량주의적인 환상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자, 이 정책은 굉장히 그 당시에 파시즘에 맞서 싸우기를 원하는 대중의 정서하고 아주 잘 전투적인 대중의 정서하고 잘 부합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 24년 4월에 이 무솔리니 정권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돼요. 사회당 소속 국회의원 마테오티라고 하는 사람이 무솔리니를 비난하는 용감한 연설을 의회에서 했는데 무솔리니가 아니 왜 저런 자를 갖다가 가만 놔두지 하는 말을 하고 난 바로 다음에 이 마테오티가 실종이 됐고 며칠 후에 이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조사를 해보니까 독립적인 조사를 해보니 무솔리니 직속 부대, 파시스트 부대가 저지른 짓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드러났고 그래서 이제 무솔리니는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앞서 말했듯이 이제 이 그람시의 입장 자체가 이제 관철이 된 당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급성장을 하게 되죠. 아주 몇 개월 만에 3, 4개월 만에 당이 3배로 성장을 하게 돼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야권은 이 무솔리니 정부에 반대하는 야권은 계속 이 합법적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 이런 등의 이 한계를 노정을 하면서 드러내면서 그래서 무솔리니를 결정적으로 이 공격을 할 기회를 자꾸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결국 무솔리니는 8월 말이나 이때쯤에 이 전열을 회복을 해가지고 막 반격을 가하게 되고 심지어 국회의원 면책 특권까지도 박탈을 할 정도까지 됐고 그래서 마침내 국회의원 안토니오 그람시는 면책 특권이 박탈이 된 상태에서 체포가 되게 됩니다. 26년 말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의 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10년 반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옥살을 하게 되는. 그람시는 아주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초인적인 의지력을 발휘를 하면서 죽음의 병마와 그리고 파시스트 정권의 이 전향 유혹과 맞서 싸웠습니다. 파시스트 정권은 그람시를 치료해 주기를 거부를 하면서 그람시에게 그것을 갖다 이렇게 네가 전향하면 우리가 널 치료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그랬었는데 그람시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람시는 혁명가였어요. 그람시는 자신의 혁명적 사상을 전향을 하질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람시 특히 서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이 유럽 커뮤니즘 적으로 그람시를 왜곡해서 해석하는 자들이 그람시를 개량주의자로 완전히 만들어버리고 한건 완전한 그람시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에는 이 학자들이 교수들이 또 포스트 모더니즘적으로 그람시를 엉뚱생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또 황당한 얘기들을 막 하는데 뭐 국제 정치 경제학, 국제 관계학 이런 쪽에다 주로 많이 적용을 하면서 하는데 그런 것도 그람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람시는 혁명가로서 그 엄청난 그 고통에 맞서서 싸우면서 결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람시는 이 공책에다가 막 촘촘하게 글을 써가지고 수십 권의 그 공책에 그래서 옥중수고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어찌어찌 재수가 좋아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그 공책은 감옥 바깥으로 유출이 될 수 있었죠. 이 그람시는 마르크스주의 고전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뭐 제가 살던 당시쯤에 그런 감옥 상황처럼 막스, 레닌 뭐 이런 등의 저작을 읽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완전히 기억에 의존을 해가지고 그람시는 썼는데 너무도 놀랍게 기억력이 너무 놀랍게 그 막스, 엥겔스, 레닌 등의 글들을 거의 정확하게 인용을 해가면서 그 글을 썼습니다. 옥중수고는 파시스트 감옥의 그 검열을 의식해서 쓰여졌으니까 암호와 같은 말들로 아주 그득하죠. 아까 말했듯이 뭐 근대 군주, 뭐 그 실천의 철학, 뭐 유기적 지식인, 뭐 헤게모니, 뭐 그 역사적 블록 등의 이런 말들로 그렇죠. 근데 그래서 바로 그런 불가피하게 그 이솝 우화의 문체와 같은 말투로 써야만 했던 검열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 공산당이 이탈리아 공산당은 나중에 그 이탈리아 공산당은 그람시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팔미로 돌리아띠가 그 당의 지도자였었는데 그는 그 아마디오 보르디가 같은 그런 이 초자파적인 입장이었어요. 파시즘에 대해서도 나쁜 입장이었고 따라서 파시즘에 대처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인 공동전선 전술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코민테른이 34년 이후로 후반이죠. 34년 말 이래로 코민테른이 인민전선 정책, 그러니까 이번에 확 오른쪽으로 틀어가지고 이번엔 부르주아지의 일부하고도 동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책으로 국민연합 정책으로 휠 때 이 팔미로 돌리아티도 같이 그쪽에 또 입장으로 갔습니다. 완전히 스탈린의 그냥 그 단순 추종자로 갔던 건데 그때 이 팔미로 돌리아티는 나중에 특히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 이탈리아 공산당이 부르주아들과 이 연립정부를 세우려고 할 때 자기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순교자 그람시의 권위를 이용하고자 그람시의 옥중수고를 공개를 하는데 거기서 그 껄끄러운 부분을 다 이렇게 발췌해내고, 그러니까 제거해내고 그런 그 편집된 부분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람시는 완전히 또 곡해를 겪었죠. 그래서 이탈리아 공산당은 또 60년대 초서부터 또 이 소련과 거리를 두면서 개량주의적인 정책을 막 가속했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그람시의 이 옥중수고를 계속해서 아전인수식으로 곡해를 하게 되죠. 다행히 60년대 후반쯤에 이 68운동의 전야 때나 68운동의 그 초기에 이 새로운 혁명가들이 탄생을 하면서 이 새로운 혁명가들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저작을 새로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아직 영어로 번역은 안 됐을 때입니다. 70년대 초에야 되죠. 이때 크리스 하만 죽은 크리스 하만도 그람시의 저작을 읽으려고 이탈리아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람시의 저작을 읽고 그러죠. 그때 나온 일부 저서들이 그람시에 대한 올바른 혁명적인 해석을 하는 저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68운동이 70년대 후반에 패배하자 다시금 아까 제가도 말했듯이 유로 커뮤니즘적 이런 개량주의적인 방식으로 그람시를 아전인수 곡해하는 게 또 지배적이 되고 포스트 모더니스트적인 왜곡이 있다가 아주 최근에 와서야 2000년대 아마도 이 대한세계화 운동과
그리고 이 2008년 이후에 경제 위기, 그리고 여기에 맞서서 노동자들의 저항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그람시에 대한 새로운 다시금 이 혁명적인 해석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아직 우리나라에는 지금 다시 돼서 소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저작들을 잘 소개를 하고 그렇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은 우리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 유산, 혁명적 유산에 근거를 해서 옥중수고를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옥중수고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이탈리아 혁명, 준혁명에 대한 혁명적 성찰이에요. 혁명적 반성이었다라는 점. 그런 점에 기초를 해서 우리가 그 안토니오 그람시가 남겨준 유산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굉장히 풍부한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쉽게도 저는 그거 입으로서 옥중수고의 개념들을 가지고 좀 하는 거를 좀 하고 싶었었는데 이번 막시즘에서는 기회가 없게 됐고, 다음 막시즘이나 아니면 뭐 또 다른 기회 때 그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런 헤게모니라든가 뭐 등등의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